우리는 이런 경쟁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현대와 기아가 내수 점유율 90%를 넘긴 가운데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로 무장한 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차,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SUV 연속 시승의 두 번째 르노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올여름 출시와 함께 때 아닌 이슈에 휘말려서 정작 자동차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던 차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차분하게 이 차에 대해서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9월 고객 인도를 시작했는데 3주 동안 3,900대가 출고됐습니다. 8월 실적도 있긴 하지만 그건 시승이나 전시차를 위한 출고라 실제 고객용은 아니었었어요. 9월 실적만 봐도 이 차가 르노코리아를 막 들썩이고 있습니다. 매달 2,000대가 안 되는 실적을 보이던 회사가 이 차 덕분에 5,000대를 넘겼어요. 아마 10월에는 이보다 판매량이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랑 콜레오스의 디자인은 잔잔합니다. 어느 한 곳 너무 오버하는 경향이 없어요. 무난한 듯 하면서 살짝 멋을 부린 모양이죠. 디자인은 확실히 개인의 취향인 것 같은 게 이 차를 타면서 주위에서 호불호가 이렇게 갈리는 것은 흔치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정한 느낌이어서 좋았는데 시승 중에 만난 분들 가운데 듬직하지 않다거나 특징이 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전반적인 평가는 무난하다는 얘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똑부러지게 자신을 알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오래 타도 지루하지 않고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이기도 하죠. 많이 아시겠지만 이 차는 볼보를 인수한 중국 지리자동차의 싱유의 L이라는 차를 가져온 겁니다. 파워트레인과 뼈대 그리고 내부의 기본 시스템은 가져온 것이고 뼈대에 붙는 껍데기 그리고 시스템에 얹은 기술들은 르노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해도 고칠 수 없다는 눈, 그러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리는 볼보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100년의 역사, 기술, 특허도 인수를 해버린 거죠. 볼보가 연구했던 모든 기술과 특허, 디자인 이런 것들이 지리의 차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차의 모든 조작 방법은 지금의 볼보와 거의 동일합니다. 시승차의 컬러는 미네랄 코퍼, 20만 원의 추가 옵션인데 르노는 이 컬러를 메인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컬러를 제외하면 검정, 흰색, 회색 정도만 남고요. 나머지는 알핀 트림을 선택하면 들어가는 파란색 포인트 정도니까 다른 차종에 비해서 컬러 선택의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판매되는 컬러의 대부분이 검정, 흰색, 회색 정도니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대부분의 조작법이 볼보와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만약 이 차의 실내가 볼보같이 생겼다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볼보의 지금 디자인은 사실 10년 전에 나온 S90, XC90의 디자인을 그대로 나머지 트림에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스크린에서 차별화를 했습니다. 12.3인치 스크린을 무려 3개나 넣어버렸어요. 조수석에서 보는 세 번째 스크린은 사실 옵션이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대중차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죠.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큼직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4개의 스크린인데 산타페 소렌토와는 스크린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을 제외하면 실내는 나머지 아주 평범하거나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동 버튼과 공조 버튼들은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모양으로 그냥 평범하게 디스플레이 아래 붙어 있고요. 그 아래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고 컵홀더 그리고 기어봉 역시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부족한 것은 몇몇 버튼들의 역할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비상등이 다른 버튼들 틈에 존재감 없이 들어가 있어요. 흔한 볼륨 다이얼은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변속 레버는 2번씩 움직이는 방식이라서 적응하면 괜찮겠지만 초반에는 종종 중립을 놓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많은 첨단 기능을 자랑하는 차들이 스크린 안에 각종 버튼과 기능을 통합하는 시대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삭제는 오히려 원가 절감으로만 보입니다. 참고로 이 차에서 볼륨 조절을 하려면 스크린을 2손가락으로 쭉 올리거나 내리면 됩니다. 산타페나 소렌토처럼 그냥 돌리는 다이얼 하나 넣어줬으면 더 편할 텐데 말이죠. 사실 지난 시승기에서 많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우리가 보던 것과 많이 달라요. 이건 스마트폰과 매우 닮았는데 기술적으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본 OS 위에다가 작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얹었습니다.
이 차의 기본 중에 관련된 것들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그 위에 웹브라우저나 OTT 같은 기능들은 별도의 가상 OS 위에서 들어가요. 아마 가상머신이란 단어를 아는 분들은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드실 겁니다. 당연히 이 가상머신이 들어가면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죠. 먼저 장점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OS로 OTA를 포함한 첨단 차량 제어 기능이 작동되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SK에서 T맵과 누구오토 이런 기능을 넣었어요. 볼보에서 부르던 음성인식 서비스 아리아가 여기도 들어갔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 중에 편의성 끝판왕인 내비를 고르라면 저는 T맵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리아만 불러서 경로 검색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지도를 보여주는 방법도 매우 편리하고 직관적이라서 좋습니다. 이건 제가 볼보를 오래 타면서 느낀 점인데 이 차에서도 이 T맵의 장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OS 위에는 여러 IT 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프랑스 회사 발레오가 함께했고요. 국내의 인포테인먼트 벤처기업 드림에이스가 참여하면서 네이버의 웨일 브라우저도 차에 들어갔습니다. 차량용 미들웨어 회사인 시네모가 함께하면서 스트리밍이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 그랑콜레오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볼보나 지리 혹은 르노의 단독 작품은 절대 아니고요. 관련 업계의 전문가와 전문 회사들이 모여서 이 차에 하나씩 기능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를 켜보면 처음에는 뭔가 어색하죠. 스마트폰을 처음 열었을 때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하지만 배경화면에 사진도 넣어보고 중앙 스크린의 내용을 조수석 스크린으로 세 손가락으로 싹 쓸어서 넘겨보기도 하고 음성인식으로 내비게이션을 작동해보면서 차에 익숙해진다면 마치 또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바로 단점이 되는 건데 차에서 과연 이 많은 기능을 사용할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우리 손에는 일단 항상 스마트폰이 있고요. 거기서 쉽고 빠르게 스트리밍이나 SNS를 볼 수가 있는데 차에서 별도로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건 중형 SUV 3종을 시승하면서 계속 드는 의문이긴 한데 산타페, 소렌토, 그랑콜레오스 모두 스마트폰보다 좀 더 복잡하거나 느리거나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옵션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적당히 이런 기능 빼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만 잘 연결돼도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시스템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차를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좌석과 실내는 적당한 크기입니다. 중형 SUV 셋 중에 체감상 실내 가장 작아요. 그리고 중형 세단보다 시트 포지션 높기 때문에 운전하기 편하다 이런 느낌도 좋습니다. 시트는 무난하고 말랑하고요. 차체 하부도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서 중형 SUV 셋 중에는 승차감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시승 행사 때는 터널에 들어갈 때 내비게이션이 함께 어두워지지 않아서 Q&A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전체 화면의 조도가 같이 살짝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짝에 붙어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세로로 쭉쭉 그어져 있는데 이게 어두운 곳에서는 사이드 미러를 확인할 때 시선을 좀 빼앗아가는 요소기도 하네요. 뒷좌석으로 넘어가면 공간도 적당하고요. 에어벤트도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공조 조절 버튼도 있어서 셋 중에 뒷좌석 편의성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컵홀더는 뒷좌석 중앙을 내리면 나옵니다. 그런데 뭐 흔치 않은 가정이지만 만약에 5명이 커피를 들고 탔다 그러면 뒷좌석 중앙 한 명은 손에 커피를 들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소렌토의 장점이기는 한데 도어에 컵홀더가 매우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소렌토가 생각나서 컵홀더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시트 구성은 산타페 소렌토하고 가장 다른 모습입니다. 이 차는 5인승 2열까지만 시트가 들어가는데 다른 차종들은 3열로 6인승 혹은 7인승도 있어요. 그래서 뒷공간을 트렁크에 할애했다고 보이는데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공간을 갖춰서 역시나 무난한 모습이에요. 제원표를 보면 그랑콜레오스는 산타페 소렌토보다 작아요. 유독 휠 베이스만 아주 조금 5mm 정도 더 길죠. 이건 플랫폼 차이에서 오는 결과 같은데 기본적으로 휠 베이스가 길면 승차감이 좋다고 하니까 이 큰 차들하고 비교해서 승차감에선 단점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 세대의 SUV를 동시에 놓고 봤다면 아마 그랑콜레오스는 한 체급 아래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뒷모습에서 큰 덩치를 갖고 있는 산타페와 은근히 옆에 서서 보면 큰 차인 것 같은 소렌토 사이에서 그랑콜레오스는 누가 봐도 남의 집 자식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도로로 나갑니다. 시승차를 받아서 사흘간 여러 조건에서 주행을 했어요. 일단 출발은 경쾌합니다. 강력한 모터 덕분이고요. 현대차 그룹과 다른 하이브리드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쉽게 설명하면 전기차급에 이르는 강한 모터를 매우 많이 사용하도록 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이에요. 구동 모터의 출력이 100kW급이에요. 약 136마력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소형차, 내연기관 소형차의 출력이죠. 모터의 장점인 최대 토크만 기준으로 본다면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모터가 355Nm 정도 되거든요. 쉐보레 볼트 EV가 360Nm 정도 되고요. 10년 전 전기차지만 BMW i3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가 250이에요. 그런데 이 차에는 하이브리드인데도 전기 모터의 최대 토크가 320입니다. 어지간한 전기차의 토크 수준이 되는 거죠. 반면 엔진의 토크는 산타페 소렌토보다 낮아요. 23.5 정도네요. 그러니까 모터의 힘을 가능한 많이 써서 주행 질감을 개선하자, 이런 방식을 갖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도심에서는 경쾌하게 출발합니다. 부드럽게 가속하는 맛이 좋아요. 승차감도 살짝 부드러운 편이라 더 편하게 느껴지죠. 반면 감속할 때는 어색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마도 회생제동으로 예상되는 그 부분이 좀 어색해요. 브레이크를 일정하게 밟아서 멈추려고 해도 뭔가 툭툭 하면서 제동을 더했다 뺐다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잠시 주행보조 기능을 써보자면 이건 뭐 그냥 볼보예요. 근데 조금 민감한 볼보예요. 앞뒤로 차간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좋습니다. 차선을 읽어서 운전대를 조작해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은 뭔가 좀 민감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갈 때도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요. 차선이 그러니까 불분명한 경우에는 뭔가 민감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차를 타면서 좀 주의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반대로 고속화도로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추월할 때도 경쾌하고요. 모터의 토크가 툭툭 쳐주는 것이 상쾌합니다. 엔진의 소음과 질감도 일단 산타페 소렌토보다 더 부드러워요. 사실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엔진이 언제 작동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요철, 이걸 넘을 때에도 의외의 감탄을 했습니다. 현대나 기아가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요철 넘기에 달인이 된 건 줄 알았었는데 르노의 그랑콜레오스가 발군의 요철 넘기 실력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하체 튜닝하면서 대구에서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엄청 정교하게 다듬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네요. 아마도 올해 가장 기대를 많이 받은 차,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아닐까요? 세 대의 SUV를 연달아 시승해보니 확실하게 장단점이 나눠지는데요. 직접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차는 공간에서는 3위예요. 좀 작죠? 하지만 승차감에서는 가장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산타페와 소렌토가 뭔지 모를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 차는 좀 더 부드러워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아직 평가 보류하겠습니다. 기본적인 T맵과 음성인식 같은 것은 매우 좋아요. 다만 다소 복잡한 UI를 갖고 있고요. 독자적인 작동법을 갖고 있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오류 없이 서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몇 가지 아예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볼륨 다이얼 이런 거 말고도 말이에요. 먼저 썬루프가 없죠. 내년에 추가될 거란 얘기도 있는데 이건 나와봐야 알겠고요. 이거는 원가랑도 관련이 있어서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뭐 잘 모르겠어요. 여담이지만 썬루프는 자동차 제조에서 마지막 별도 공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썬루프 공정을 없애면은 생산성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외장 컬러 종류를 다른 차종에 비해 줄인 것도 비슷한 이유일 수 있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장 컬러를 줄이고 썬루프를 없앴다. 뭐 이건 사실 추측인데 썬루프가 달려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다른 SUV들 대비 3열 좌석도 없죠. 그래서 이 차는 산타페와 소렌토 사이에서 꽤 단단한 자리, 틈새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산타페 소렌토를 타는 나라에서 툭 튀어나온 꽤 괜찮은 차,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예고한 대로 기아 소렌토 얘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구독 버튼 누르고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